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라크. 네, 마지막 라크래요. 현대시에서 세는 점수를 막아보도록 합시다. 현대시 하면은 좀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쉬워? 쉬워요? 어, 어, 그치? 고전보다는 쉽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현대시는 알듯 말듯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 그치? 그래서 오늘 현대시는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고전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왔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현대시. 네, 현대시가 내 거 같은데 또 내 거는 아니고 또 내 거인 듯한데 또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현대시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현대시를 완벽히 너희들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24일 이후에는 우리 반드시 현대시 문제 나오는 거 다 맞췄으면 좋겠어. 근데 B형보다 A형이 현대시가 훨씬 쉬운 거 알지? B형은 가, 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시가. 그런데 A형은 딱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연계 교재를 보더라도 현대시 작품이 훨씬 적지. 이것 봐. 총 43개 작품. 총 43개 작품밖에 안 돼. 별로 많지 않지? 비용에 비하면 진짜 쉽지? 그리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바로 공통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은 한 번씩 다 이렇게 훑어보고 가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현대시는 공통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B형은 가나 이렇게 두 작품이 세트로 나오고 A형은 한 작품만 나오기 때문에 공통 위주로 봐.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 내가 그 전에는 고전시가 할 때 공통 위주로 보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미라클 시간에 다뤘던 것도 그치, 공통 작품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진 않았어. 자, 그러면 우리 43개 작품 중에 선생님이 핵심이 될 만한 세 작품을 뽑았어. 세 작품. 오늘 딱 세 작품만 딱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 조금 더 하다가 잘 수 있도록 하자. 오늘 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퀴즈 나간다. 퀴즈 정답 맞춰주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초콜릿 보내줄 거야. 어, 어. 자, 그러면 기대하시고. 자, 첫 번째 퀴즈. 출제 요소인데 현대시 이것을 꼭 묻더라 세 가지가 있어. 현대시 하면 꼭 묻는 세 가지. 자, 일단 태훈아, 태훈이는 메일 보내면 돼. 어, 자, 막 나오고 있어. 자, 어, 좋아. 뭐 또 받을 수도 있지 뭐 여기로 보내면 되는데. 자, 일단 태훈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화자요. 이렇게 얘기했어. 화자를 잘 따라간다는 건 즉, 뭘 묻는다?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힌트 줄게. 너무 힘드니까 힌트를 줄게. 기역부터 미음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뭐의 의미? 뭐의 의미? 그렇지. 연정아, 그래. 메일로 너의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면 돼. 시어의 의미를 묻지. 시어의 의미. 그리고 너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역설법, 반어법, 대꾸법, 영탄법,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렇지. 표현상의 특징. 누구니? 승준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니? 승준아? 승준이 아니야? 승준아. 그래, 승준이도 보내면 돼. 자, 표현상의 특징은 꼭 물어본다. 라는 거야. 알겠지? 승준이도 메일 보내. 자,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이잖아. 화자를 통해서 내용을 추출하고, 그리고 시어의 의미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묻는다. 이런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현대시, 이것을 꼭 묻는다. 화자 잘 따라가서 내용 파악하기, 그리고 시어의 의미 찾기, 그리고 표현법 찾기, 이거 꼭 물어본다. 라는 거야. 꼭 물어본다. 아마 너네가 24일 이후 수능장에 가겠지? 수능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이 세 문제를 물어보는 수능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 특급 선물 보기가 있다라는 거야. 이 보기는 뭐 작가에 관한 것도 그 시대 상황에 대한 것도 아니면 전체적인 시 평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도 될 수 있지만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손주야. 보기는 오히려
T급 선물. 선물이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항상 시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우리 하잖아. 발문을 먼저 스캔한다, 알지? 그치? 발문. 문두. 이게 문제를 먼저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세 문제를 먼저 쫙 읽지. 어떤 문제 나왔나? 표현상의 특징 문제 나왔고.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나왔고. 이거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묻는 문제 나왔고. 이렇게 딱 보잖아. 그래, 맞아. 차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보기로 거의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발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참고로 할 때 이런 발문을 보게 되잖아.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라. 그래서 이게 먼저 봐야 되는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 9월 모의평가에서 너네가 아마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글씨 나왔잖아. 발문만 볼 거야. 지금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위클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의 특징. 그치? 이거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표현상의 특징. 나왔구나. 그 다음 발문을 빨리 봐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A와 B에 대한 이해는 뭐 A, B라고 표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일부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나왔다. 보통 봤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나 뭐 좌절감 이런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미지, 내용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 33번 문제를 봤더니 올커니 내가 기다렸던 걔가 여기 있구나. 그치 선물 있지. 보기를 참고하여.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뭐야?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상세하게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보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먼저 읽는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만일 너희들이 구모 때 이렇게 했겠지만 안 그랬던 친구들이라도 문제풀이 순서를 먼저 정하는 거지. 빠르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 거니? 자, 그렇지. 진영이가 말한 것처럼 보기를 먼저 보는 건 기본. 자, 그럼 보기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 몇 번 문제? 아니, 어디 가지? 보기 보고 시 지문 가고. 그치? 시 지문 간 다음에 그 보기가 나왔던 33번 풀고 그 다음 A형과 B형, A와 B라고 어떤 일부분을 지적해주는 그 부분을 보고 그게 32번이었지? 네,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31번이었어. 그걸 마지막으로 풀면 되겠지. 그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33번 보기를 먼저 읽는다, 시를 읽는다, 그 다음 33번 문제를 푼다, 그 다음 해결하고 32번이 A와 B라고 특정 부분을 지적해주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32번을 먼저 풀고 표현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푼다. 자,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지. 그치? 누구나 다 아는 시 문제를 푸는 비밀이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부터 알면 돼. 진영이는 오늘 라크 진짜 잘했다. 지금 이제 알게 됐으니까. 자,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보기, 시 읽기, 그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그래야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걸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의 선물 먼저 나갈게. 수능 특강에 있는 시에서 한 편을 꼽으라면 나는 재용이 왔구나. 어서 와. 자, 뭐를 꼽을 거냐면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꼽을 거야. 울음이 타는 가을강. 자, 얘들아,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연계교재에도 실려있지만 문학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작품이야. 자,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연계교재에만 있는 작품 아니면 연계교재와 교과서에 두루 실려있는 작품 어떤 게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지, 둘 다 실려있는 게 높아. 그런데 바로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우리가 볼 이 작품이 수능 특강과 그리고 문학 교과서 총 13종 문학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종류의 그 출판사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뭐 벌써부터 이게 무슨 내용이다 나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네. 연기교재 공부 제대로 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만났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2번 문제였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먼저 타겟으로 봐야겠지. 자, 간다. 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후회, 자책, 저주, 슬픔 등을 치유하지 않거나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자, 너네들 이런 슬픔 있잖아. 나중에 수능 끝난 다음에 수능 전에 진짜 열심히 할 걸 이라고 하는 후회, 슬픔 그런 것 때문에 한 생길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한 생기지 않도록 24일 동안 열심히 달려야 돼. 자,
생긴대. 그런데 박재삼 시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시인이냐면 한을 노래한 시인이야. 그럼 우리 첫 번째 정보, 우리가 읽을 이 작품에는 한이 드러나겠구나. 야, 그 다음 두 번째 정보는 그의 시세계는 한의 형상화가 뭐야? 한. 형상화가 뭔지 설명하는 친구한테 내가 선물 줄게. 세 번째 선물. 형상화가 뭘까? 어, 그렇지. 일주가, 잘 얘기했네, 일주가.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한 거야. 얘들아, 나는 한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한이 눈에 보여? 어떻게 생겼는데? 눈에 안 보이지, 그치? 나 너 사랑해. 사랑하는 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체각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서 막 보여주잖아. 형상화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한을 형상화하는데 두 번째 정보지. 박제삼은 주로 물의 이미지를 통해 한을 형상화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이 보기 특급 중에 특급 선물이었어. 한을 노래했구나. 그리고 물의 이미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퀴즈 하나 낼게. 뭐냐면, 박재삼 시인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박재삼 시인. 박재삼 시인의 뭐 기출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작품. 제목 뭘까?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털던가 그 작품 몰라? 어? 기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박재상 그렇지 용원아 추억에서 알지? 추억에서라는 작품이야. 용원이도 메일 보내면 돼. 알았지? 훌륭하다. 추억에서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지. 그래. 자,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보면 두 가지를 찾으면 돼. 한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물의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래, 메일 주소 간다. 네이버야? 자, 그 다음 가보자. 그러면 시로 이제 가는 거야. 잘 봐. 선생님은 이 시가 정말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해. 자, 가보자.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얘들아, 너네 마음이 한 자리 못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니? 왜 내 마음이 한 자리야 못 앉아 있어? 그렇지. 뭔가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야. 안절부절함, 그리고 산만함, 뭔가 이렇게 진득하니 못 앉아 있게 하는 쓸쓸함, 뭐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 혼란이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인지 모르겠지만 안절부절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서러움, 외로움, 허전함 뭐 이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자, 어쨌든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지금 친구가 옆에서 나 이런 사랑을 했다. 나 어떤 사람한테 차였어. 내 첫사랑은 이렇게 슬프게 끝났어. 이렇게 종알종알 떠들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명상에 잠겨있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 같아. 그치?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이 제목 자체 우루미 타는 가을 강의제. 여기 남학생들 가을 타는 남학생 있니? 가을? 가을. 우리 가을이 되면 왠지 센치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람도 휙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면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적막하고 서럽고 이런 마음 들 때 있어. 자, 그래 여자도 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가을에 하필 잘 어울리는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며 어딜 따라가냐면 이렇게 등성이에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데로 올라가고 있나 봐. 그래서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이 나구나. 눈물이 나구나. 지금 이 눈물이라는 건 이 사람의 이런 서러움 또는 혼란스러움, 허전함의 정서가 고조돼서 이제 드디어 눈물까지 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에 정말 선생님 저는 센치해져서요. 눈물까지 난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표현이 아마 이해가 될 거야. 노래 듣다가 있구나. 그래. 그래, 그런 감성이 폭발하고 있는 시적 화자라고 보면 돼. 지금 완전 센치 감성이 폭발하고 있어.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연.
나는 이 이연이 진짜 잘 쓴 연이라고 생각해. 봐봐.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우rum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자, 여기서 이 표현, 제목에도 나오는 이 우rum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거 정말 멋있지 않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 노을이 타는 가을강. 이렇게는 표현하지. 그런데 그 노을이 울음처럼 보이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지금 슬프니까, 눈물 나니까. 그래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자, 산 위에 올라갔지? 산 옆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었나 봐. 그런데 이 노을 질 때, 여기서 울음이 탄다라는 거에서 이 울음은 아마 노을을 이제 울음처럼 이렇게 바꾼 것이겠지? 노을을 얘기하는 걸 거야. 노을이 햇빛, 이게 해가 이제 지지 않을 때잖아. 아주 캄캄해지기 전에 이제 노을의 빨간색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노을이 강에 반짝이는 그 모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울음이 타는 가을강.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대박이지 않아, 얘들아?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근데 앞부분을 봐봐.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너네도 제삿날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 응? 제사 지내? 그래. 근데 지금은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할 거야.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왜 불빛이 보여?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1959년 작품이야. 그러니까 밤이 되면 제사는 주로 밤에 지내니까 밤이 되면 깜깜하단 말이야. 그런데 밤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일가 친척들이 모이겠지? 그런데 너무 어두우니까 다들 이렇게 큰 집에 갈 때 호롱불, 뭐 이렇게 등불, 청사초롱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겠지. 그래서 이런 불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 집에 밖에 이렇게 쫙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걸어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다시 이 등들을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왔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삿날이 되면 이 시적화자의 마음에 불빛 중에 가장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환한 불빛은 제삿날 큰 집에 이렇게 하나 둘씩 가지고 온 등불이 모여서 형성된 그 불빛이었어. 그런데 그 불빛보다 지금 보니 해질녘 노을이 타는 그 가을강의 그 아름다움이 그 반짝임이 더 아름답네. 더 멋있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야, 멋있지 않냐, 얘들아? 자, 왠지 센치해졌어. 그리고 나는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까지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런데 산 등성이에 가서 가을강을 봤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 가을강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나에게 감정을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알겠지? 좀 끊겼어? 이제 괜찮아? 자, 그 다음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저것 봐, 저것 봐. 내 부담도, 내 부담도.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호들갑 이렇게 저것 봐! 이게 아니겠지. 저것 봐, 저것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담은 보다야, 보다. 보다, 보담, 보다. 그러니까 시니까, 그렇지? 너보다도, 그리고 나보다도, 너의 그런 서러운 사랑 이야기보다, 또 나의 이 서러움보다 강이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시인이 강을 인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강을 인생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얘들아 강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 웅장하고 넓고 깊은 강이 될 수는 없겠지. 어디서 시작해? 산골에서 시작을 해. 산골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산골에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아주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시끄럽게 제잘되면서 정말 명랑한 소리를 내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그때는 기쁜 첫사랑 너희들쯤 되지 않을까? 너희들도 이렇게 짝사랑, 뭐 첫사랑 이런 거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첫사랑에 졸졸졸졸졸 되는 그 산골 물소리도 사라지고, 즉 인생의 초반이겠지. 그치? 청년기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인생의 초년. 초년도 사라졌어.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자, 선생님 나이쯤 되면 말이야, 얘들아. 뭔가 이렇게 사랑이 호들갑스럽지 않아. 호들갑스럽지 않아. 선생님 이제 중년, 나름 중년, 중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쁘네. 어쨌든, 자, 야, 임준영. 자, 어쨌든 이 중년은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 나이쯤 되면 이렇게 사랑이 너무 좋아, 오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사랑이, 그런 거지. 라고 좀 담담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 끝나더라도, 그로 생긴 울음이 있더라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여유라고 할까? 담담함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기는 나이지. 그래서 중년에는 이런 것까지 다 녹아나고. 그래서 산골에서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강을 이루면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래서 산골의 물소리가 쫄쫄쫄쫄 들린다면 큰 강은 물소리도 잘 안 들리지. 그치? 그리고 흐름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 다음,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여기서 뭐 미칠 일이 미치다, 크레이지다, 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바다에 다 다르다, 다 닿다, 즉, 바다에 미치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바다에 다 왔다. 얘들아, 강을 인생으로 본다면 강이 끝나는 지점에 뭐가 있는 거야? 끝나는 지점에 그렇지 바다가 있는 거야. 와 이제 바다다 다 됐다 다 왔다 목표 지점에 왔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끝이 되는 거지. 그치? 인생의 말년. 자 인생의 말년. 그래서 아마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이 강을 보고 있는데 이 강의 하류쯤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말년에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이렇게 얘기했어.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자, 첫사랑 산골 물소리는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지금 말년의 저 강의 모습은 소리 죽은 정말 조용하게 자신의 마음을 안에 숨기고 그리고 아우르고 있는 자 그런 강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제사 무릎이 타는 가을강 한번 같이 봤어. 그런데 우리 어, 보기에서 봤듯이 박제삼 시인이 뭘 얘기했다? 한을 얘기했다. 그치?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인간의 한, 원인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가을날 센치함을 느끼고 있고 서러움을 느끼고 있잖아. 한.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물의 이미지. 다 찾았지? 그치? 자, 그래서 한과 강이라고 하는 이 물의 이미지를 잘 찾으면서 우리 다 이 시를 잘 해석을 했지. 자, 그래서 얘들아 집중.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런 내용이군 이렇게 보면 돼. 솔직히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작품이 쉬운 작품은 아니야. 그래서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 작품을 또 출제도 예상되고 해서 뽑아봤는데 다음 볼게. 우리 이 보기는 읽었으니까 그 다음 보자. 등성이는 가을강을 볼 수 있는 곳인 동시에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가 절정이 이룬 곳이다. 왜? 왜? 등성에서 뭐 했어? 그렇지. 눈물을 흘렸잖아. 그래서 1번 맞고. 근데 2번.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자가 흘린 눈물이 이 연의 가을강으로 연결된 것은 작가의 시세계가 지닌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시세계의 특징이 뭐야? 물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눈물, 그리고 강도 물이잖아. 물 이렇게 연결됐구나. 맞지? 네, 3번. 울음은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 촉발된 것인데 노을이 불타고 있는 강을 보고 울음이 탄다고 한 것은 물의 이미지와 불의 이미지가 결합된 표현이다. 얘들아, 이거 뭐냐면 노을이 불타고 있는 가을강이잖아. 그래서 울음이 탄다, 울음의 물, 그리고 탄다라는 표현은 물에 쓰는 거 아니고 불에 쓰는 건데 그래서 불의 이미지 이렇게 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맞아. 4번 화자가 본 것은 해질녘에 강의 노을이 아름답게 비친 모습으로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이것은 아름다웠던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친구의 이야기는 서러운 사랑 이야기였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그래 맞아. 재웅이가 얘기한 것처럼 뒷부분이 꼭 틀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항상 선지가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나눠지잖아. 뭐를 통해서 뭐뭐 한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런 효과를 주는지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5번. 강은 결국 바다로 모인다는 점에서 바다는 일원의 친구만이 아닌 화자를 포함한 다른 이들이 살면서 느낀 한까지 모두 모인 곳이다. 그치? 바다는 끝나는 곳. 모든 강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겠지? 그래서 모든 한이 모인 곳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보자. 어때? 표현 방법을 묻고 있어. 항상 묻는 그 문제 또 묻는다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역사적인 표현, 시공간적 한계, 상징적인 시어, 시대적 배경을 진자, 공간적 이동에 따라 점차 상반된 정서. 뭐야?
답은, 그렇지. 1번밖에 없잖아. 그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그런 한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역사적인 표현 자체는 없었고, 그리고 시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상징적 시어라는 건 뭘까? 예를 들면 뭐, 용왕 나오거나, 뭐, 선녀 나오거나, 천상계, 이런 거 나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 그치? 이상향? 그 다음 4번.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 얘들아,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오거든? 시어에서 뭐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 이런 말 나오는데, 팁 하나 줄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는 주로 세 개가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일단,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막 진행됐던 6, 70년대. 그치?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거는 뭐 이런 거지. 뭐 순사라던가 창씨개명이라던가. 그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가. 제복 다 잘 알고 있네. 3.1운동. 6.25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6.25. 그래서 전쟁, 인민군, 국군, 포로, 이념, 대립, 이런 것들. 그리고 일사후퇴,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을 보여주는 그런 시어겠지. 그 다음에 산업화와 도시화는 예를 들면, 그치. 재개발. 그 다음, 그래. 난수공이 가장 제일 생각나지. 철거민, 재개발, 이런 거. 새마을 운동, 이런 게 바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보여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좀 알아두면 되고, 이거 외에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가 웬만해선 잘 안 나와. 자, 그다음 공간 이동에 따라 공간이 이동하긴 해. 등성이를 따라서 올라가니까. 근데 점차 상반된 정서를 지니게 되는. 처음에는 슬펐는데 나중에는 와 기뻐 막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상반된 거 안 나온다. 그치.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서러움 한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 선생님이 봤을 때 출제가 예상되는 출제되었으면 하는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을 볼 건데,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엔제에 실려있는 작품이야. 엔제. 자, 이 작품도 한번 보자. 마찬가지야. 보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는 거지. 자, 이용학은 함경 북도를 대표하는 시인이지. 그의 집안은 대대로 러시아 국경을 넘나들며 소금 장사를 했고, 아버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 했어. 이용학이라고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작가의 삶은 작품에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표현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 상황은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래서 작가의 삶은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은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너네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어. 그래서 일본 유학을 할 때도 학비를 품팔이로 조달을 했네. 대단하지 않니 얘들아? 우리가 궁핍한 생활을 하면 유학이고 뭐 이런 생각 못 하잖아. 나의 어떻게 보면 삶에 그냥 주저앉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굉장히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자,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자, 이 작품은 이 시기에 쓴 것으로 아버지 죽음을 통해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죽음만 얘기한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우리 민족의 삶, 비극적인 삶으로 확장해 주고 있는 거지. 그치? 일제강점기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근데 이 보기만 보더라도 시의 내용이 짐작이 되지. 어떤 내용이 짐작이 되니? 아버지의 죽음. 그치? 그리고 유이민의 비극적 삶.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뭐 아버지가 소금 장사를 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했구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작품 보자. 항상 화자 잘 따라가면서 보면 돼.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니고 고향은 더욱 아닌 곳. 자, 그 분위기 전환 겸 퀴즈 하나 낼 건데,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니야. 우리 집 아니고 일가 친척집도 아니야. 그렇다고 고향도 아니야. 이거 무슨 법? 그렇지. 지수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 점층법.
점층법을 사용해서 우리 집이 아니야? 그렇다고 일가집도 아니야? 고향은 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움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지수가 보내면 돼. 자,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쉽게 말해서 침대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아버지 침대 없는 최후의 밤. 최후의 밤이니까 어때? 아버지가 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밤이야. 죽음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어. 자, 얘들아, 어,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막 확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몸이 아프셨겠지.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을 침대 위에도 눕힐 수가 없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않니, 얘들아? 아픈 사람은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밤이지. 돌아가시는 그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찼어. 자, 얘들아, 나 이 표현 있잖아.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 화자는 여기서의 화자는 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시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풀벌레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에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치? 예를 들면 이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재래시장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재래시장에 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나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후각적 이미지 호떡 냄새 호떡 냄새가 떠올라 호떡 냄새 그러니까 뭔가 배고픈데 미안 내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한순간을 생각하면 이런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근데 여기서 아버지 죽음을 생각하면 풀벌레의 찌르찌르찌르 그 소리가 지금 이시적 화자에게는 기억에 남는 거야. 청각적인 이미지 좋아. 청각적인 이미지. 자,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즉 잘하게 한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유언도 남기시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나 봐. 아무울만의 파선도. 파선이라는 것은 난파된 배를 얘기하는 거지. 헐렁한 니코리스크, 춥고 그리고 삭막한 그런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완전히 잊으셨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노령 그리고 아몰만 니코리스크는 다 아버지가 소금을 팔려 다녔던 그 러시아와 관련된 지명이다라고 보면 되고 목침을 반드시 빈지. 아버지가 목침 있지 딱딱한 나무로 만든 베개를 대시고 완전히 세상을 떠나셨네. 한마디 말도 남겨두시지 못하고. 너무 슬프다, 그치? 자,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엔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랑고 다시 뜰 수 없어. 이거 다 어때? 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피지 못한 아버지의 꿈 얼마나 많았겠니? 나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랑 한 집에서 살아야지 이런 꿈 꾸셨을 거야. 그치? 그런데 그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사라지고 얼음장에 누우신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다 선생님이 밑줄 친 이 말들 다 아버지 죽음과 관련된 거지.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 의원이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아버지가 왜 아프신지 아니면 아버지 유언이라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의원마저도 늦었어. 그치 돌아가신 다음에 왔어. 이은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이라는 건 아주 약한 빛을 얘기하는 거지. 고요히 낯을 덮었다.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덮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어.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우리 보통 어때? 그래. 슬퍼. 소리쳐야지. 아버지! 저를 버리고 가시다니요. 그치, 소리라도 쳐야 돼. 눈물이라는 시어라도 나와야 돼. 근데 뭐래? 정말 신문 기자 같지 않아? 두 눈은 뜨시지 않으셨고, 의원은 때가 늦었다. 이때 이웃 늙은이가 와서 낯을 덮었다. 굉장히 담담하게 신문 기자처럼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적 화자의 감정 폭발은 여기야.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다른 시에 비하면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말도 안 될 정도의 감정 표출이지만 어쨌든 이 정도에서 감정이 나와 있는 거지. 그 다음,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치?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담담한 어조가 더 슬픈 거야. 자, 여기서 분위기 전환 퀴즈.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이거 보고 본 거 같지? 그래, 맞아. 수미상관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퀴즈로 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수미상관에 세 가지 효과가 있어. 세 가지 효과. 세 가지를 다 팍팍팍 써주면 돼. 세 가지 효과. 뭘까? 동신이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 동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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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아 대답해봐. 그래, 동신아. 분위기 전환하려고 선생님이 했어. 여기 네이버 메일이거든. 여기로 메일 보내주면 돼. 아, 뭐 주냐면 초콜릿, 페레르 로쉐. 페레르 로쉐 초콜릿 보내줘. 자, 기프티콘 보내줘. 자, 어쨌든 수미상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반복이잖아. 처음과 아랫부분에 반복을 해주니까 일단 반복이라는 건 강조라는 효과와 그리고 운율 형성이라고 하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서 눌러주고 아래에서 받쳐주고 그러니까 시 전체에 안정감을 준다라는 그런 효과까지도 알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한번 봤다. 굉장히 가슴이 무거워지는 그런 작품이지만 자, 우리 수험생의 모드로 돌아가서 자, 문제 풀어보자. 우리 윗글은 이미 읽었고 윗글은 읽었으니까 이제 1번부터 5번 선지 보면서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아닌고 아까 점승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죽음을 더욱 비극적으로 표현한다. 집에서도 못 돌아가시고 고향에서도 못 돌아가. 얼마나 비극적이야. 그리고 노력을 다니면서까지나 러시아 국경을 넘나들며 소금 장사하는 아버지의 모습 맞고 의원도 늦었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아버지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라는 상황은 아버지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유이민의 비극적인 삶까지도 보여주는 거다. 자, 그렇지. 선지가 완전 깃발을 날리고 있지 않아? 나 답이야! 5번이 답이야! 5번이 틀린 거지? 완전 깃발이 완전 보이지? 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 에이, 그런 거 안 나와 있어.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쉽지만 가지고 온 건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풀벌레는 청각적인 이미지야. 그런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다. 풀벌레의 찌르찌르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거다. 우리 풀벌레 소리를 뭐라고 얘기해? 풀벌레의 노랫소리라고도 라기보다는 풀벌레의 그렇지. 울음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아. 울음소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서 화자의 감정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도 보고 또 어떻게도 보냐면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고요한 어떤 시골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풀벌레 소리로 본다면 화자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풀벌레는 무심한 듯 아무것도 모르고 울고 있으니까 화자와 반대된다라고도 본다고. 그치? 어쨌든 화자의 이 심리가 되게 강조되어 있고 근데 많은 참고서나 해설에서 1번으로 더 많이 본다라는 것도 알아두자. 그치? 근데 1번으로 보든 2번으로 보든 풀벌레 소리는 객관적 상가물로 보는 거야. 객관적 상가물. 그치? 객관적 상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또 표현상 특징 또 묻잖아. 그치? 대꾸?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지만 대꾸를 써주면 리듬감 나온다. 감탄사, 있니 감탄사? 감탄사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어조의 변화. 얘들아, 이런 거 잘 봐. 선생님, 어조의 변화가 뭐예요? 어조는 말투의 변화야. 근데 말투의 변화는 뭐의 변화를 함께 가지고 오지? 퀴즈. 퀴즈. 어조의 변화는 그렇지 진영아 오 우리 진영이 훌륭하다 진영아 굿 태도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함께 가지고 와 라는 것도 알아두자 자 그다음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 수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수미상관이라는 걸 이렇게 동일한 문장의 반복이라는 말로 살짝 바꾼 거지 그래서 반복하면 당연히 어떤 효가 강조 온다고 그래서 답은 4번 의성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선생님 풀벌레
소리는 나오지,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 하지만 의성어는 뭐야? 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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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흉내낸 말은 안 나오잖아. 그래서 5번도 아니야. 답은 4번 골라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한번 봤고, 오늘의 마지막 작품. 아까 누가 성북동 비둘기 얘기해 선생님 되게 뜨끔했다?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66쪽에 나오는 성북동 비둘기 가지고 왔어. 자, 그러게, 재웅아. 오늘따라 이렇게 좀 다 슬픈 시가 많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패턴 보이니? 항상 보기 나오고, 시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로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문제. 그러니까 시 문제는 정말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수능 볼 때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세 문제로 나올 거고, 보기 문제 한 문제,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문제 한 문제, 아니면 시어나 시상경계 방식에 관련해서 문제 이렇게 물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꼭 맞췄으면 좋겠어. 보기가 정말 쉬운 시다라고 하면 보기를 안 줄 수도 있어. 자, 이 시는 비둘기를 통해 당대 상황을 우의적으로 비판한다. 우의적이라는 말은 뭘까? 그렇지. 준용아! 훌륭하다! 준용아 보내. 준용아 메일 주소. 그렇지. 돌려서 말하는 거.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즉, 이거 현대 문명 안 되겠네. 현대 문명 나빠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비둘기는 현대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대놓고 얘기해주네. 자연.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문명의 발전 속에서 문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주는 게 복이라는 거지. 그치? 현대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자연, 문명의 발전 속에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 이야. 자, 그 다음 이 보기를 통해서 작품 가볼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얘들아, 여기 번지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쓰여져 있는 형태는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지. 성북동, 여기서의 성북동은 상관없어. 성북동이어도 좋고 뭐 금호동이어도 좋고 옥수동이어도 좋고 중화동 상관없어. 즉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사는 곳에 번지가 새로 생겼대. 즉 문명이 들어서면서 본래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즉 누구는? 자연은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 번지가 각각 전혀 다른 의미, 대조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야. 새벽부터 돌 깨는 산 울림에 떨다가 청각적인 이미지 나오지? 돌을 탁 깨면 쩡쩡 하는 산 울림이 들리는 거야. 가슴에 금이 갔다. 얘들아, 이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시적인 표현이다. 가슴에 금이 갔어. 이거 뭐야? 나 상처받았다? 그치? 슬픔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거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형상화에 대해서 배워서 얘기했고.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정말 성격도 좋지. 하느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동 비둘기는 아침 하늘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휘두는 거야. 자,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까? 새라는 건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는 생물이야. 그래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도 보는 시선이 있거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신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이제 인간의 그 삶의 터전은 메말라 있는 것으로 표현한 거지.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의 포성, 즉 대포 소리 같은 쩡쩡 자연을 파괴하는 소리만 메아리 쳐서 계속해서 청각적 심상 나오고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한 1번지 채석장에 들어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나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 너무 가슴 아파. 구공탄은 뭐냐면 구멍이 9개 있는 9개 다 못 그리겠다. 9개 있는 연탄을 얘기하는 거야. 연탄.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 연탄을 피우면 연탄의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
그럼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 좋아 고향 냄새 뭐 이러는 거야? 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아침 구공탄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건 누가 살고 있다는 증거, 누가 살고 있다는 거, 그렇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야. 아,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나도 여기서 살았었는데, 라는 향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구공탄 냄새가 좋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건 사람이 살았군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비둘기가 나도 여기서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향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수를 느껴서 어디로 가냐?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는 거야. 내가 살 곳은 이 자연이야. 그런데 이 자연은 채석장의 모습으로 나를 반기지. 그래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담는다. 마음 아프지 않아? 온전한 돌이 아니라 채석장에서 그런 발파된 그 뭐지? 다이너마이트 이런 걸로 확 폭발을 했겠지. 그래서 돌이 조각이 난 거야. 그 조각에 불이를 막 비비면서 아 이게 내가 찾던 자연의 일부구나 라고 하면서 아 너무 안타까운 모습. 금방 따낸 돌온기에 입을 닦는다. 옹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또 촉각적인 현상이 쓰였네. 자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젠 안타깝게도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비둘기라는 것은 현대 문명으로 파괴되는 자연의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는데 나 혼자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랑 그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이런 현대인의 모습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이 시 보면서 정말 비둘기 요즘에 우리 막 비둘기 막 쫓아내잖아. 막 처리가 더러워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괜히 그 비둘기를 보면 되게 치근한 마음이 들고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비둘기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발가락이 송하지 않은 비둘기가 많아? 나 가슴 아파 죽겠어. 발가락이 막 다 잘리고 막 너무 불쌍해. 정말 너무 불쌍해 진짜. 나 진짜.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서는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 불쌍해. 자, 어쨌든 자연 그리고 현대인을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자연과 현대인을 상징하는 비둘기. 자, 그럼 보자. 보기는 이미 읽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비둘기의 번지가 없었다는 것은 인간을 위한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그치, 맞지? 가슴에 금이 갔다를 통해 비둘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음을 말하려는 것이겠지. 그치, 맞지? 3번.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는 자연과 평화가 파괴된 공간. 당연히 그렇고. 피어나듯 지붕에 올라앉은 비둘기의 모습은 보금자리고 쫓기는 처지. 당연하고. 5번 비둘기가 채석장에 도로 찾아간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구공탄 굴뚝연기의 향수를 느끼고 나도 자연으로 가야지 라고 갔는데 결국 정말 조각돌의 온기만 느끼고 있잖아. 사람과 평을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향을 찾아간 거지. 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나올 거야. 반어적 표현 반어적 표현 내가 5번인데 1번으로 했니? 아닌데? 미안. 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 안 나오고. 자, 얘들아, 이 영탄법 잘 보자. 영탄법. 영탄법은 이렇게 표현해, 사전에서. 감정의 고조를 얘기하는 거. 많은 친구들이 지금, 어제 뭐 아모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이 얘기한 거 영탄법의 종류 중에 하나, 감탄사야, 감탄사. 그렇지. 지금 수연이가, 지수가 얘기한 뭐뭐 군하는 감탄형 종결어미지. 그래, 감탄형 종결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영탄법을 나타내는 거 하나 더. 퀴즈? 모르겠어? 번호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자, 뭐냐면, 이런 거. 얘들아, 너네들과 오늘 마지막 라클인데, 선생님이 어찌 슬프지 않겠니? 어찌 슬프지 않겠니? 누구니? 소연아! 아니다. 지윤아! 아니다. 다은인가? 다은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니? 다은이? 선생님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잠깐만.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다은이 맞아. 얘들아
어찌 뭐뭐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이용하는데, 근데 서리법을 이용한 건 다 영탄법이냐? 그게 아니라 서리법 중에서 감정이 드러나 있는 것은 영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리법 중에서 어찌 뭐 슬프지 않겠니? 어찌 기쁘지 않겠니? 이런 감정이 드러나는 건 영탄법이고, 야, 너네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어찌 안 해주겠니? 어떻게 안 해줄 수 있겠니? 이거는 그 감정이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다 해줄 수 있지. 안 해, 뭐 어떤 걸 안 해줄 수 있겠니?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런 건 감정이 드러난 건 아닌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영탄법이라고는 하지 않아. 어쨌든 영탄법은 없어. 자, 지운다. 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시각적인 이미지, 뭐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청각적인 이미지 나왔지? 그 다음에 온기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까지 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답은 3번인데 얘들아 3번 같은 선지는 시에서 나오면 거의 98% 답이다. 시에 감각적 이미지 없는 게 어딨어.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효과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상징적인 소재는 맞지. 비둘기라는 게 상징하는 거. 그치? 근데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난 건 아니지. 대화 형식을 통해 대화 형식을 사용하면 당연히 친밀감이 드러나겠지만 대화 형식도 없어. 자, 얘들아 여기서 그것도 잘 봐야지. 대화라고 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눠야 돼. 그치? 어? 근데 대화체는 뭐야? 대화가 아니고 대화체는 뭐와 비슷해? 말을 건네는 어투. 그치? 말을 건네는 어투. 가상의 청자를 말을 건네는 어투. 가상의 청자를 상정해 놓고 그 가상의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거야. 한 사람이 혼자서 하는 거야. 그치? 한 사람이 혼자서 청자를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 말을 건네는 걸 대화라고 하지는 않지. 무서운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대화와 대화체 다시 한번 구별해 보자.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세 작품을 모두 끝냈는데 수능 시험장 미리 볼 거야. 좀 소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또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았는데 24일 이후에 여기 갈 거거든 너희들. 정말 많이 떨릴 거야. 선생님도 무지무지 떨렸어.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했거든. 아, 수능 시험장 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뭘 입고 가지? 어떤 반찬을 먹지? 중간에 간식은 뭘 싸가지?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서 선생님도 1교시가 국어였는데 완전 망했잖아. 1교시 우리 때는 언어였지? 언어 시간에 엄청 떨었어. 엄청 떨어. 그래, 꿀물 사건 생각나지?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미라클 했던 친구들은 다 알 거야. 그래서 그 꿀물 정말 천추의 한이 되는 그 꿀물 사건. 어쨌든 다음을 보면 더 떨릴걸? 진짜 이런 곳에 네, 한 줄로 이렇게 쫙 앉게 될 거야. 많이 상상해, 많이 보고 선생님 같은 실수하지 말고 너네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지. 선생님 그러고 싶다. 진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그 국어 지식을 국어 푸는 요령 이런 거 USB로 저장해서 너네들한테 다 하나씩 꽂아주고 싶다. 진짜 그럴 수만 있으면. 근데 뭐 너희들은 이미 선생님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능 날에는 그냥 되게 부들부들한 면티 같은 거 입으면 돼. 선생님은 되게 까실까실한 앙고라 티를 입고 가가지고 그날 눈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 24일의 기적 있을 수 있지. 지금 선생님 지금부터 해도 돼요? 선생님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늦었지 당연히 늦었어. 그럼 늦었는데 포기해? 늦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치? 늦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너네들한테 준비한 노래. 어, 자, 노래 한번 보자. 선생님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줄 거야, 오늘은. 앞부분만이라도 같이 불러줄 거니까. 들리니, 얘들아? 좀 커.
자,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 지우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럼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내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든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수 있게. 얘들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너네. 눈물 나. 자, 일단 녹화 종료해야겠다. 녹화 종료할게. 안녕.